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0월 1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한국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피터 자이한 레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군대가 러시아에 배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도는 확인되진 않았지만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분 좋은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북한은 오랫동안 전투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경험을 쌓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그들의 능력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보낸 포병과 미사일이 지표가 된다면 큰 기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한국인들을 우크라이나 쪽 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테이블에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현재 들어간 것보다 한국이 뭔가 직간접적으로 그 참전에 들어간다면은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새로운 플레이어를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란이 러시아에 개입하면 이스라엘도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드론을 만드는 이란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직접 참전은 안 하지만 이스라엘이 방위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판도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란의 드론 생산 시설을 파괴를 하면은 우크라이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이 자신들의 엉덩이를 살리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등 군사력이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전략은 곧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게 했고 구두 설명 중에서 나온 얘기는 러시아가 북한을 불러들이면 역효과는 남한과 이스라엘을 불러들인다는 것이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무기체제를 거래하는 그런 상호이익이 또 될 것이다 하는 점까지도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레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 미국의 대규모 재정 적자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경고하며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최경미 브로턴데 원래 제목은 JP 모건 미 소비자 기업 연착륙 성공 시사의 제목이지만 말미에 가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의 말이 오히려 저한테는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JP 모건 체이스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미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했음을 시사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도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착륙과 일치한다며 이는 골디락스 경제 상황과 매우 일치한다고 밝혔다. 골디락스는 저는 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이렇게 다이먼 회장의 미국의 재정 적자와 또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최선의 상황을 바랄 뿐이다. 참 애매한 얘기지만은 JP 모건 건물의 사진이 인용이 됐고요.
이 사진은 뉴스 1에 그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소개한 사진인데 요거는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과 윤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 여기 옆에 있는 친구가 항상 따라다니는 통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국채 발행 대폭 확대, 저소득층의 보조금 부동산 지원. 연합뉴스 12일자입니다. 12일 날 중국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뉴스가 좀 늦게 나와서 좀 13일자로 편집이 됐습니다. 람포한 재정부장 기자회견, 특별국채 발행에 국유은행 자본 확충을 하겠다. 지방정부가 채권 발행에 미분양주택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국유은행이니까 인민은행의 그 자본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방정부가 그 채권 발행을 하게 해서 미분양 주택을 좀 매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이런 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역주기 조절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경기가 이제 과열이 되면 열기를 시키는 거시경제 정책, 열기를 시킬 때는 이제 뭐 금리를 올린다든가 뭐 이런 거겠죠. 강도 강화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 상황을 소개하려고 마련됐다고 합니다. 고품질이라는 품질 용어를 지금 중국 공산당이 들고 나왔는데 이제 한 3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중국 경제도 좀 저급 제품을 만드는 데서 자기네들이 이제 고품질 쪽으로, 한마디로 아직도 2025년에서 2030년 세계 최대 제조국 야망은 안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1대1로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는 얘기이기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금융시장에서는 약 2조 위안, 약 380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기대하며 일각에선 3조 위안 전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최근에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나라는 이제 9%라고 알고 있는데 이 중국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약 190조 원 공급, 정책 금리, 부동산 대출 금리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의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516조 원 규모 경기 부양 패키지 발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김정은 머니투데이입니다.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구조조정에 집중한다. 중앙정부가 모르는 숨겨진 부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 지하경제 부채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침체에 빠진 중국이 2조 7천억 위안 516조 원 규모 부양책을 발표했다. 블룸버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 보도에 따르면 람포 부장은 올해 말까지 정부채 기금 2조 3천억 위안 439조 원을 활용해 지방정부 재정난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방채장고 4천억 위안 76조 원을 지방정부 지출을 위한 재원으로 쓸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게 람포한 재정부장인데 좀 젊은 층이 이제 강요로 발탁이 된 것 같네요. 근데 얼굴이 꽤 걱정스러운 얼굴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중국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지금 진입을 했다.
그런데 이걸 빠르게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내용은 순수하게 개인적인 그냥 희망사항 정도입니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에 의한 중앙 집권 체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처럼 중국도 연방정부로 가야 한다. 아마 이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럴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공생 인민은행장 절에 나이 든 사람이 이제 물러나고 이거 중국말로 어떻게 발행하는지 모르지만 이 반시네요. 이 반시 우리나라에 반시 있죠. 반기문 유엔 총장 했던 사람도 있고 제 그 동창 중에도 반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그 충북 괴산 출신이라고 해서 또 인연을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반시라고. 그건 뭐 그런 여담이고 국채를 발행하면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찍어 돈을 풀겠지만 결국 중국 국채를 사줄 나라가 있는가? 나는 그게 이제 또 그래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우리나라가 뭐 세계 국채 지수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원화로도 그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는데 그건 뭐 별도로 그 일본을 많이 설득해 가지고 됐다는 그런 뉴스가 오늘 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런 한번 말로 좀 편집을 해 봤습니다. 요거야 이제 희망사항 이런 거겠죠. 돌연 사라지는 중기업인들 11조 자산관리회장 행볼 20개월 만에 부인이 새 회장 됐다. 이정우 문화일보입니다. 11조 자산을 관리하던 중국 투자은행 바오판 차이나 르네상스 회장이 돌연 자취를 감췄다. 그가 자리를 비운 지 1년 8개월 만에 그의 부인이 신임회장에 취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그 행볼 이런 것 등의 또 유명한 거는 중국의 부동산 재벌 런츠창은 없어졌다가 기율과 법규 위반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는 게 뉴스가 나중에 나온 게 있고 우샤오후이안 안방보험그룹 전 회장도 2017년 6월 실종된 이후에 사기 유형 횡령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오판 전 회장이 2005년 차이나 르네상스를 설립 회사를 중국 최고의 금융기관 중 하나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이후에 텐센트, 알리바바, 디디큐싱, 메이탄 등 주요 업체 기업 공개와 인수합병을 줄줄이 성공시키며 중국 투자업계 거물이 됐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는 민간 개인이 크는 거를 안 봐주겠다는 얘기겠죠, 시진핑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경제가 커질 만큼 할 때까지는 이제 두고 보고 있다가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커지니까 부정적으로 다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바오판이라는 사람이 말인데 현재로서는 직원이 그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중위대사 사용후 핵 연료 제철이 미 차기 정부와 논의. 이상은 한국경제입니다. 조현동 주미대사가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미국에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까지 날아가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그 조 주미대사가 발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재처리 과정에서 핵무기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처리 시설 보유는 유사시 핵무기 제조에 나설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그 비밀스럽게 하긴 했었을 건데 이게 전두환 때하고 그 다음에 노태우 때 다 폐기를 했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도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미국의 그 인유한 의원이 일본은 플루토늄을 마음대로 농축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고 참전까지 했는데 왜 일본과 달리 플루토늄 농축을 할 수 없는가? 좀 더 강하게 미국에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미국인 출신이 이렇게 얘기하면 주미 대사도 얘기하겠죠. 해야 되겠죠. 우리도 플루토늄 처리 좀 하자고. 이분이 이제 조현동 그 주미 대사 같습니다. 이뇨한 씨 국회의원 시킨 거 잘한 것 같네요. 고려하연 세금 고려에도 대부분 자사주 공개 매수가 유리. 이렇게 고려인이 한경우 한국경제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실무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공개 매수가 유리하다 이런 내용을 좀 발표했다는 거예요. 고려인 경영권 분쟁 케오스는 없을 듯 주총 표대결로 전환. 송상훈 김우석 두 기자가 한국경제입니다. 최윤봉 고려인 회장이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을 주당 89만 원으로 재인상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의 공개 매수가 83만 원보다 6만 원이 높은 금액이다. 하지만 법원이 고려인의 자사주 취득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리스크에 이날 고려인 주가는 MBK 연합의 제시가격보다 낮은 79만 4천 원에 마감했다. 오는 14일 마감하는 MBK 연합의 공개 매수 참여율에 따라 고려인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쨌든 주총의 표대결로 전환될 것 같다. 고려인 공개 매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그 표를 만들어서 거를 소개하고 있고요. 영풍정밀도 지금 공개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윤봉 회장 측에서 3만 5천 원으로 공개 매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윤봉 고려인 회장이 11일 고려인과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가를 마지막으로 인상하면서 FK 파트너스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을 주주들의 선택에 맡겨지게 됐다. 전체 지분의 18 내지 20%로 추정되는 고려인 주식 유통 물량의 대부분을 들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최소화 수익 극대화 방정식을 비해 장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MBK 의결권이 과반수에 못 미치는 만큼 소액주주, 국민연금 등을 설득해 나설 수밖에 없다. MBK도 이런 얘기다 이거죠. 뭐 얘기했지만은 국민연금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매우 좀 귀추가 좀 주목이 되긴 합니다. 하버코리아은행 고려인으로 갚았다. 최 회장 백기사로 베인캐피탈 등장한 숨은 이유는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황정원, 서정갑 두 기자 서울경제입니다. 이정호 베인캐피탈 대표와 이승호 고려아연 부사장 과거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 대표 2016년 하버코리아 매각 난관 겪을 때 노무라에 있던 이 부사장이 유니레버 대려와 거래 대박을 시켰다. 최대 2.5% 확보 고려엔 우여 세력으로 나섰지만 최윤봉 회장 등 일가 지분 5% 질권 설정을 했다. 공짜 정신은 없다. 맞겠죠. 최악의 경우 경영권 모두 뺏겨 질권 선정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부사장이 우군 확보를 위해서 백방으로 뛴 결과가
본인은 직접 영풍정밀 대항 공개 매수를 위해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SBC 제리코 파트너스의 대표에도 올랐고 8년 전 이 부사장이 이 대표를 도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대표가 이 부사장의 지원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그 질권 설정이라는 것은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인 주식에 대해 매각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그래서 대상 지분은 여기 쫙 나와 있는데 모친인 유증근 영풍정밀 대표 최창영 명예회장과 그 부인인 김록희 씨, 그의 아들인 최래연 회장과 최정일 씨, 최창근 명예회장 부인 이신영 씨, 그의 아들인 최민석 전무, 최창구 영풍정밀 회장, 최정은 전 서울대 교수 등이다. 최윤범 회장의 아버지인 최창걸 명예회장의 동생들과 가족들 지분이 모두 담보로 잡히는 것이다. 이들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5%다. 대형권 분쟁에 엮인 고려인 영풍정밀 직은 줄줄이 담보로 잡혔다라고 같은 내용을 이런 제목으로 김수정 브로터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김영배의 의도적인 언론 노출 전략 전술, 제가 그 제목을 붙여봤는데 김다연 YTN입니다. 제목은 폐륜 발언 대 정쟁화 안 돼 민주 혈세 낭비 발언 후 후폭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혈세 낭비 뇌출혈 사망 전 구청장 겨냥. 여당 고인모독 한동훈 다른 데서도 똑같은 말. 민주 엄중 경고 징계 선거 판세 역량의 척각. 그러니까 김영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엄중 경고 징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논란 직후 김 의원 사과에 이어 사과는 헛모양이네요. 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민주당, 엄중 경고 조치와 함께 징계 절차를 밟은 예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고개를 숙였다. 국힘에게 이적수를 한 꼴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과연 김영배의 의도는 혹시 지방자치제 폐지 아니냐. 이게 이번에 그 어디죠? 그 부산 거기 그 구청장 보궐선거니까 이재명계 라인은 그 김영배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고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모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도 일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치인문 등용문은 구청장이고 김영배 의원이 성북구청장일 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전에 잠시 영풍정밀 대리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최근 영풍정밀 공개매수 등으로 고려하연 자회사 성격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까지 생각이 나네요. 얼굴을 보면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요. 구청장 때 만났지만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석유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크레이그 멜로우 바론즈입니다. 이게 그 러시아의 그 석유회사 이름 같은데 어떻게 발음하는지 로체인지 그렇게 발음해야 되는지.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서방의 연이은 경제 제재를 촉발한 지 2년 반이 지난 지금 러시아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석유를 펌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과 다른 서방 정부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러시아 생산량은 전쟁 전 달인 2022년 1월보다 8% 감소한 하루 약 980만 배럴을 기록했지만 대부분 오펙 플러스 감산 준수 덕분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로 원유 가격이 다시 북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이 되는 생각이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위안이 근데 되진 않는다. 자유세계는 파이프라인 수출을 액화 천연가스로 대체하려는 크렘린궁의 야망을 방해하여 프랑스 석유 대기업 토탈 에너지가 북극에서 LNG 파트너십을 탈퇴하도록 강요하고 한국에서만 생산되는 쉐빙 유조선을 보류시켰다. 프랑스가 그 야말반도에서 나오는 그 천연가스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토탈 에너지가 LNG 파트너십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모양이에요. EU 쪽에서는. 그리고 그 한국 옛날 대우조선이랑 그 지금 하나오션에서 북극 항로를 갈 수 있는 세빙 유조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띄웠었는데 이런 게 기억이 나네요. 엑선모빌은 러시아 북극에서 석유를 추출하기 위한 합작 투자에서 철수했으며 서시베리아 유전이 감소함에 따라 장기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러시아 위상은 5년 내지 20년에 걸쳐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작년 86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푸틴이 가스 손실을 흡수해가지고 군사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적으로 그 프랑스 여기 그 토탈에너지가 생각나는데 프랑스가 현재 그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은 한국 갈라치기 또 한일 관계 악화시키기 이게 그 프랑스 올림픽 때부터 한국을 소개하는데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냐. 이 새끼들이 프랑스 놈들이 의도적인 거 아니냐. 어떤 그 좌파 언론 출신은 프랑스가 아직 북한하고도 외교 관계를 안 맺었다는 걸 내세워서 프랑스가 인권 이런 거를 되게 중시해가지고 북한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아직도 외교 관계를 안 맺었다고 옹호를 하고 있는데 현재도 프랑스 그 좌파 정권들 얘네들의 색깔이 아주 좀 못마땅해요. 또 자기네들이 우크라이나나 그 동유럽에 그 프랑스 무기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한국이 치고 들어가면서부터 자기네들 비싼데 그때부터 이제 삐진 것 같아요. 얘네들이 프랑스 그 마크롱인가 그 매크롱인가 그 친구 젊은 놈이 그게 이제 얘기 듣기로는 또 그 로스차일드 그 하수인이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도 좀 기억이 납니다. 저연봉 청년은 결혼뿐 아니라 연애조차 무리한 게임인 슬픈 현실. 아라카와 가지히사라고 독신 연구가 칼럼니스트가 동양경제 온라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돈이 없어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변명이다. 돈이 없기 때문에 둘이 함께 협력하여 사랑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런 말을 하는 기혼자가 있어요. 연령대는 주로 50대 이상의 남성입니다. 방심하면 그중 나의 젊은 시절은 등등 하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 듣고 싶지도 않은 무용전이 시작되어 버린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입니다. 확실히 그 사람들의 결혼 정년기 때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최근에는 결혼에 대한 필요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결혼 비용 높아가지고 또 그 축의금 그 식사값이 엄청 비싸가지고 요즘은 5만 원 하면 쪽팔려서 갈 수가 없죠. 기본 10만 원은 해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게다가 2015년 이후로 조수가 크게 바뀌었다. 20대 결혼 못하게 된 원인, 결국 20대에 결혼하지 않는 층은 그대로 평생 비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만원화 등의 현상은 존재하지 않게 됐다. 지금까지 결혼할 수 있던 연봉 300만 원의 중산층 젊은이가 결혼할 수 없게 되어 결혼이나 출산에 필요한 최저연봉 기준이 올라가 버린 것이다. 적어도
우리나라 그 평균 임금이 5천만 원 이랬는데 연봉이 일본이 5천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500만 엔. 그러니까 결혼 못하고 물론 물가가 싸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한 450만 엔 정도. 그러면 한 50% 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혼할 수 있으려면은. 연봉 상위층에 관해서는 20대의 혼인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비극적인 것은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조차 지금은 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연봉과 연예인 수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연애를 하는데도 돈이 필요해지고 있다. 당연하죠. 상위층 인기, 무쌍, 중산층 결혼 저해. 돈을 벌지 못하면 결혼을 할 수 없지만 돈을 벌면 인기가 많기 때문에 20대에 결혼은 하지 않게 된다. 이 돈이 많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또 결혼을 늦춘다 이런 얘기예요. 돈 잘 버는 젊은 애들은 그 상위층의 인기 무쌍이 뜻하지 않게 그 젊은 층의 결혼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엔조이 라이프는 허고 그래서 결혼도 양극화 지금 돼가고 있죠. 어느 태북건가 뭐 동창놈들의 그 자녀들이 결혼 오는데 너무 아주 친한 관계 아니면은 저 안 갑니다. 왜냐면은 제 아들놈도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뭐 어떡할 거냐?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어쨌든 결혼식에 가고 싶지도 않더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첫째 안 태어나면 둘째도 셋째도 없다. 이런 제목으로 좀 풀어 매기고 있고 지금 정말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은 장래 그 아이들을 낳아야 할 결혼 소망이 있는 중산층 20대의 젊은이가 아닐까요?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된다는 기분론은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서는 그들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못 본 척 계속하면 반드시 심각한 비혼 사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멸이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상징적으로 화단에서 그 힘없이 앉아있는 젊은 청년의 사진을 가져와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젊은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첫 월급 5만 원이었던 시절 가족 생계의 많은 부분 책임져야 했던 나는 연애를 포기했었다. 1회 데이트 비용은 5천 원 정도 들었다. 그것이 나에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연애를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없었던지 하여간 30대를 넘기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통용되던 1980년 초 연애 비용은 술값으로 낭비했지만 어쨌든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생활력이 강한 현재 저의 어부인한테 감사함을 느끼고요. 시작은 힘들게 시형아파트 13평 전세를 얻은 결과이다. 부친만 모시고 살았다. 중매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을 연결시켰다. 그때 일반적인 여성들은 직장도 다녔지만 직장 대신 취집이 더 좋았을 상황이었으리라. 옥신 연구가의 칼럼에 100%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젊은 세대에게 빚을 지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현재에서 약 45년 전을 돌이켜보면은 박봉이긴 했지만 그때의 직장이 직장을 다닌다, 월급쟁이다 이런 거 하나가 여자가 좋다, 결혼하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직장 있다 그래도 그게 쉽지가 않은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지금 일본 뉴스에서 나왔듯이 매우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네요. 60대 인구 사상 처음 40대 추월 급격한 고령화 대비해야 이윤정 에포크 타임즈입니다.
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60대가 770만, 50대가 870만, 40대가 776만, 7만인데 약간 이제 60대가 추월한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의 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7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저는 여기에서 요 위에요. 저희 때도 꽤 인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770만인데 1,000만 명이 넘어섰다면은 한 300만 명 정도가 70대 이상인 것 같습니다. 평균 연령의 상승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특히 기업은 업종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전부 늘어나고 있어 인건비 증가와 생산성 하락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고학력이 건강한 50대 은퇴 인력을 재고용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현재 고령화에 관계없이 미국이 리쇼어링을 하면서 이제 블루 칼라들이 화이트 칼라보다 임금을 많게 받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미국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화이트 칼라들은 나이 먹으면 대부분 밀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5, 60대 지금 밀려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저께도 동네 시장에 있는 순댓국집을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대부분 한 90% 이상이 다 나이 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서민적인 가격에 와서 소주 한잔 하면서 순댓국에 그런 현실입니다. 이승희 KDI 연구원은 지난해 노인 빈곤에 관한 연구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경제성장과 연금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고령층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연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게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댓글을 오래간만에 우리나라 댓글도 댓글 같은 댓글이 보여요. 레오나르 디 딘틀 이렇게 돼 있는데 100세 시대 도래로 은퇴 연령도 65세로 늦추되 55세에서 65세 급여 및 직급을 능률 저하를 이유로 대폭 확 삭감하고 낮추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 또한 있다. 그러니까 피크 임금제로 해가지고 55세 넘으면은 좀 임금을 깎아가지고 젊은 일자리들 만드는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인된 병원에서 발급된 디세이블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디세이블 카드 혹은 명찰 없이는 65세 이전 연령에는 경로석에 앉을 자격이 없어야. 전철 경로석 비유를 해봐도 이해가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 예방 등에 주력해서 또 의료보험공단의 재정 이런 것도 좀 언급을 하고 있네요. 미국과 유럽연합이 일본군과 힘을 합쳐 베이징을 점령하고 중국 지도자를 내쫓았다. 북경의 55일이라는 무비도치 유튜버의 내용을 북경의 55일은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국민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대한극장에 가서 단체 관람으로 봤는데 그때는 아주 싸게 단체 관람을 시켜줬어요. 좀 가져올 것만 좀 편집을 해봤는데 영국 시드니 제독의 연합군 진군을 가로막은 청나라는 이제 북경의 열강들에게 항복을 요구한다. 이에 열강들은 청의 무기고를 폭파해 적의 기세를 꺾는 데 성공한다. 이 서태후로 분한 어떤 여자 배우인데 더 이상의 자비는 없으면 선전포고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열강들을 공격하는 것은 청나라의 군대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 한족을 중심으로 한 그 의화단이 발생이 돼가지고 열강들하고 이 북경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북경을 열강들이 거꾸로 점령한 상태고 의야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이게 뭐죠? 그 열강하고 싸우는 세력들은 거꾸로 북경 밖에서 공격하는 거꾸로 이상하게 열강들이 북경을 지키는 전투를 한 거예요. 그 55일 동안 전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소개로는 아시아 대표적 선진국가였던 청나라를 영화는 비열하게 서구를 공격하는 오합질로 모사했다 이렇게 되는데 글쎄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 연합군이 들어오면서 청나라가 제압이 되죠. 그래서 그 서태후가 평복을 갈아입고 물러나기 전에 도망가기 위해서라도 평복을 입었어야 될 거예요. 가까운 미래의 시의 모습 같기도 하다. 그때는 전쟁이나 뭐 아편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청나라가 망했지만은 그 열강들의 식민은 아니 그때 저건 그렇게 당하면서도 한족들의 부흥이 일어났죠. 신의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신의 혁명 세력들은 다 일본 유학을 갔었고 그렇습니다만은 향후에 중국 해체는 전쟁이라는 형태까지는 안 가면서 우리 그 시진핑어가 이렇게 그 자금성에서 혼자 외롭게 이제 물러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놀란 메이지 일본의 위협 세계에 수수께끼. 대중 명치사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가져왔어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유럽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나라. 어디냐? 조선과 일본이다, 이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요게 어디죠? 태국인가요? 여기 중간에 있는 데가 말레이시아인가? 중국은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해 초불평등 조약을 맺었고 나머지는 영국에 철저히 빨려 들어갈 뿐. 근데 수수께끼는 뭐냐? 왜 다이묘 무사들은 깨끗이 성을 내놓았느냐? 그 기간도 단 4년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300개가 넘는 번을 없애고 메이지 정부 아래로 권력을 집중시키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정책 패번 치연에 우라라는 게 배경에 있던 중요 인물이 쌓이고 다카몰이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되게 그 뚱뚱한 체격이 좋은 사람인데 혈기왕성한 각본의 무사들은 들을 앞에 두고 쌓이고에서만 할 수 있었던 비책이란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책을 사서 읽어달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GHQ 그 미군 그 점령 사령부가 메가도 사령부가 도대체 왜 이 책을 금서로 해버린 것인지 당연하지 않을까. 일본이 아주 그냥 악랄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원자탄 2개로 터뜨리기 전까지는 항복을 안고 결사라는 게 그때 이제 나온 거죠. 결사. 일본 국민이 다 죽더라도 미국 놈들 많이 죽이고 우리는 망하겠어 하는 정신이니까 도스케끼라고 옛날에 했지만은 결사라는 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애들은 쟤네들은 저기 친일 아니 그 외세계의 그 뜻을 모르고 한다. 머리띠 두르고 그게 그 일본 애들의 그 사무라이 정신인 건데 군에 이어졌기 때문에 메가도 입장에서는 저 일본 애들의 저 공격 정신을 아예 그냥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이니까 이런 메이지 정보를 찬양하는 이런 책들은 당연히 금서로 지정했어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지금 이거를 복원을 시켜가지고 책을 발간한 모양인데 지금 일본의 행보가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왜 메이지 헌법은 이렇게 순조롭게 완성되었고 서양의 극찬을 받았는가? 메이지 22년에 발표된 동아시아 최초의 헌법 대일본 제국 헌법, 즉 벌써 이렇게 되네요. 기초부터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년이다. 구미의 헌법은 구미제국에 적합하지만 그것과는 역사나 습관이 전혀 다른 일본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것을 잘 소화해 일본에 적용한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미국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장을 지낸 홈즈 씨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던 것이 누구도 아닌 이토 히로부입니다. 헌법 제정에 있어 유럽에 건너간 이토가 독일로부터 배운 비책, 일본만의 헌법을 만들어라. 세 번째, 전함 없음, 대포 없음, 군대 없음이었는데 불과 38년 만에 강대국 러시아를 꺾은 이후 메이지 유신 정부가 세워지고 38년에 그 국가가 그렇게 강해질 수 있다는 거네요. 산업화도 되면서 우리나라도 뭐 한 30년 만에 그렇게 30년? 뭐 30년 안 되고 우리는 뭐 한 실질적으로는 한 20년 정도의 산업 발전 시켰죠. 그때 러시아는 일본하고 그 GDP와 인구를 합쳐서 약 3배였고 러시아가 무기 생산에 관련된 그 산업 공업력도 4배였고 또 육군 병력에 이르러서는 무려 11배나 됐는데 근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죠. 그런데 왜 일본은 이길 수 있었을까요? 라고 또 질문형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득된 정보는 러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유럽으로부터 막대한 차관 도입 승리의 결과는 조선합병으로 러시아 남하 저지를 했다. 이게 제1차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서 영국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식민지 인도 그 인구가 적은 나라가 그 큰 나라들을 지배하려니까 아주 힘들어가지고 일본에 돈을 꿔주면서 니들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어. 그래서 그 군함이나 뭐다 뭐 이런 것들도 무기도 좋은 거로 그냥 그러니까 뭐 일본의 뭐 그때 그 해군력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결국은 러일 전쟁이 이겼죠. 그 전쟁 승리의 전리품은 결국은 조선합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안 했다면은 합병보다는 그냥 속국 정도로 이토 히로부미는 독립은 유지시키면서 일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로 왜냐 하도 그 빚지고 뭐 한 게 많아가지고 우리 그 일본 자체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합방을 하면은 그 조선인들을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과 같이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게 부담이 된다. 그러니 그냥 그 강한 외교권만 가지는 조선을 대신해서 그 정도로 석국화 정도로 했다는 게 이토 히로부미의 생각이었다는데 어쨌든 그게 안 된 모양입니다. 조선반도가 아니라 한반도라고 써달라. 그 일본 원어는 조선반도라고 그러는데 AI는 조선반도라고 해도 그냥 AI는 한반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거로 보면은 한반도의
아니라 한반도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원어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언론이 한반도를 조선반도라고 쓰고 당연히 일본인은 한반도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는다. 일본 언론사 사장은 자신이 잘 모르는 주제가 나오자 즉답은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그 주일 대사가 얘기를 꺼냈으니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공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영문 표기는 예전부터 코리안 페닌슐라였다. 한국은 스스로를 조선이나 사만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조선반도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땅을 조선반도라고 칭하는 일본은 일제강점기는 물론 현재까지도 표현을 바꾸지 않고 있다. 국가나 영토의 이름은 때로는 주권이자 이데올로기도 하다. 독도를 끝까지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주장하는 일본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근데 이 다케시마라는 게 죽도거든요. 죽도. 근데 대나무 죽자 아니에요. 그러면은 난 일본 애들한테 니들 그 딴 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저기 대나무란 게 남쪽에서 크는 건데 그게 뭐 죽도 대나무 같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니들은 그 옛날 그 이력을 보더라도 말 자체도 말이 안 된다. 다케시마라는 게. 저 같으면 그렇게 설득을 좀 해볼 것 같은데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후 조선인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지만 그 표현이 다른 민족을 차별해온 자신들의 치부라고 생각이 들자 실그머니 한국인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한반도라고 그때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도 습관적으로 조선반도라고 쓰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 한반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 체제상으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한반도라고 불러주는 게 한국의 헌법에 한반도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일본 열도라고 불러주나요? 열도? 그 섬들이 쫙 띠같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새로 부임하는 주일 대사가 적법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호철 조선일보 도쿄 지국장이 기고한 글이네요. 지들이 한일 관계 좀 정상화한다고 그러면은 정치계에서 먼저 언론계한테 먼저 한국이 얘기하기 전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국 관리 러시아와 중국이 아시아 지도자들의 성명을 막았다고 비난. 데이비드 브런스트롬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회의에 성명을 내려고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막았다. 근데 초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호주, 한국, 인도 5개 국가죠. 초안을 지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핵점 쟁점은 2023년 EA에서 성명에서보다 더 나가서 유엔 해양법 협약 UN 클로스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어떻게 언급했는지 모르지만은 특정 대치 상황의 핵심에 파고드는 언어도 없었고 다른 어떤 청구인보다 유리한 언어도 없었다. 아마 자유항해 이런 거는 넣지 않았겠느냐 생각되는데 동의하지 않는 또 다른 하위정은 남중국해,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중동 등 국제 환경이 이 지역의 도전 관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거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애들이 싫어한다 이런 얘기예요. 리창 중국 총리는 중국의 주장이 확고한 역사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게 남중국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바다. 우리 남중국해 바다는 다 우리 거. 그게 이제 힘의 관계예요. 아까 청나라 망했지만 청나라 때는 힘이 있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고 지금 다시 중국 애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국제해양법에 의해서 잘 해결을 하고
공유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되겠죠. 뭐 참석했을 때 윤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여자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무슨 대표급이 어느 나라 대표요? 화장도 너무 진하게 했네. 아마 부인인가? 아니 모르겠네요. 그럼 사진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일 정상 첫 상견례, 아베에 차고왔던 박 전 대통령, 기시다 찾아간 윤 대통령, 중앙일보 일본판입니다. 이랬었는데 뭐 결론은 한미일 동맹은 강화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적어도 중국 해체 전까지는 한미일 동맹은 계속 가야 된다. 그 후로는 또 중국 해체 후로는 어떻게 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북한이 반중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다소 오래 걸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